또 새로운 주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형들 참 열다운. 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나요? 네, 오늘은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거 하지만 전업 출연자는 아니고 각자 이제 여러 영역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고 지금 오셔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과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됐는지, 그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뭔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슬기 쌤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늘 뭔가 메인. 네,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검정색 옷을 맞춰 입고 왔어요. 저도 검정색. 아, 네. 저는 4회차가 되어서야 제 활동을 소개하는 건가요? 소개를 안 했었네요. 우리. 아, 네. 저는 이주민 센터에서 네, 활동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노동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분들이 뭐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 뭐 산재, 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가 그런 상담도 들어오고, 네, 그런 네, 거의 동행이 가장 많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노동부에 출석해서 그런 통역 역할도 하고, 또 정보가 부족하니까 노동법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같이 출석을 해서 만약에 사업주 편으로 가려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역할들도 중간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시작은 전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현장에서 거의 마을 주민들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 돌아와서는 해외 현장도 지원도 하는 업무도 하고, 그 마을 현장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해외 현장으로 가려고 준비하던 쯤에, 그때가 2014년이었는데 세월호가 딱 터졌던 그 해였어요. 다시 해외 현장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하고 농성장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해외 현장이 아니라 국내 현장에서 내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때 마침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민 센터에 채용을 하고 있어서 면접을 봐가지고, 네, 그동안 해외 국제개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곳에서 봤던 이주민들의 그 빛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빛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활동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되었어요. 네 번째 만에 알게 됐어요. 여기 일은 좀 어떤가요? 상관한가요? 아니요. 뭐가 힘든지는 나중에 한번 나중에 따로. 네. 순서대로. 저는 그 단체 이름은 처음 왔을 때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냐 하면 진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잠깐 쉬면서 얘기했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진짜 여러 가지 전화들을 받게 되고, 사실 민원부터, 사실 그 동사무소나 복지부에 해야 할 이제 민원들을 이제 많이 답답하시니까 저희 단체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시고, 저희 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사실 없애고 싶은, 그래서 되게 다양한 활동으로 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게 저희 기조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투쟁을 많이 해요. 투쟁. 네, 저희가 투쟁의 전선체라는 게 강령에 또 들어있어서 그것에 걸맞는 다양한 장애인 인권 운동 활동, 현장 활동들을 많이 하고, 사실 이것을 통해서 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장애인의 현실을 많이 알려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하게 된 계기는 저 사회복지 전공했어요. 보통 사회복지 하면 복지관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또 대학 때 이제 학교와 과의 특성상
그 이제 데모를 많이 다니는 특성을 또 띠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회복지 아니다 하면서 복지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막 길거리에 막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단체를 알게 됐어요. 적성이 맞게 되고 생각. 모르겠어요. 적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요. 힘든 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네, 드릴게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활동가라는 편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일은 뭐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글을 쓸 때도 있고, 뭐 웹 이미지를 만들 때도 있고, 뭐 어떤 뭐 인터뷰를 주선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뭐 보도자료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국회에 가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기도 하고. 비슷한데? 네, 아 여기저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현재 직업을 갖게 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청소년 때부터 이 활동을 했으니까 청소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을 바꾸고 싶고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걸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로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괜찮죠? 아, 제 직업이요? 되게 약간 지금- 슬퍼 보이는 아련하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직업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약간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여기서는 돈을 조금밖에 못 주니까 뭐 다른 뭐 어떤 원고를 쓴다든지 어떤 행사를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조금씩 벌기도 하고 또 다른 알바를 좀 겸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되게 불안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가 되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전국의 활동가를 꿈꾸다 기억해 주세요. 진짜 많은 그 예비 활동가들이. 네, 한희님은 네. 사실 이게 오늘 이제 막 준비할 질문들이 이제 일자리를 갖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성별이든 장애든 뭐 나이든 인종이든 뭐 이런 것들 제한을 받는 건데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 저 같은 트랜스젠더들은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게 직업을 갖는 게 제한이 되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주로 바 이제 좀 유흥업 종사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비율이 좀 높긴 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흥업을 많이 종사하시고 그다음에 트랜스 남성분들 좀 일용직 소위 건설 현장을 하시거나 배달업을 하시거나 이런 약간 좀 힘을 안 쓰는 노동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노동들이 뭐 가치가 낮다던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들은 이제 되게 신분증을 제시할 때 이제 되게 그런 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생긴 건 뭐 여성인데 뭐 신분증이 남성이고 이러니까 뭐 그 지원서 자체를 못 쓰거나 서도 면접에서 당신 왜 신분증이 이렇게 다르죠? 이러면서 아예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이 필요 없는 직업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흥업이나 뭐 일용직, 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같아요. 이제 제가 뭘 하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한 이유도 사실 근데 되게 연관성이 좀 많았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원래 그냥 회사를 다녔거든요. 건설회사 그냥 사기업을 다녔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이제 커밍아웃을 안 하고 그냥 남자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냥 남자로 남자 사원으로 다녔으니까 전혀 이제 그런 회사에서 아무도 몰라서 아무도 커밍아웃을 안 했었는데 저는 2년 다니다가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계속 이제 머리도 뭐 이렇게 하고 막 양복 입고 이제 계속 어쨌든 남자가 성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안 맞는데 이게 되게 이제 못 견디게 싶어서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만두고 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도 이제 그렇게 막막한 거예요. 다시 회사는 못 돌아가게 했고. 그러다가 약간 전문직은 그래도 약간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거 자격증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약간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옛날에 어르신들 그쵸, 말씀이 기술이죠. 틀린 게 하나 없는. 자격증을 따야겠다. 무슨 자격증이 좋을까 하다가 어찌하다 이제 로스쿨이 되는 저 적성이나 뭐 맞다 싶어서 로스쿨 지원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원래는 사실 로스쿨 들어가면서도 커밍아웃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로스쿨 다니는 중에 커밍아웃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하는 직업 자체가 좀 이제 저는 공익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신분증 결여는 상관없긴 하지만 사실 또 진짜 실제로 주변에 이제 뭐 변호사 하는 성소들 친구들 있거든요. 대부분 커밍아웃 못해요. 사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도 계속 이제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힘들어요 일하기.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는 어떤 할아버지가 저보고 네. 기술 배우라고 막 기술이 좋긴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가끔 실감하기도 하는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이제 직업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네. 사실 장애인분들도 이제 그런 직업 선택하는거나 뭐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뭐 어디서 구해야 될지 뭐 네. 일자리 자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적지 않나요? 그 장애인분들은 사실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험은 정말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동의 영역보다는 사실 복지의 영역 안에서 갇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일자리 자체도 장애인이 일을 한다 하면 약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노동부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을 보면 어디에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장애인 고용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약간 두 트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노동권 투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장애인의 노동이 복지가 아니라 노동으로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기 충무로에 있는 모 건물에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을 점거를 했어요. 이게 활동입니다, 여러분. 정보적 네. 점거를 일단 정말. 했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와 속도 안에서 일을 하려면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뭐 공기업 같은 데 가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서 이제 일을 하던가 아니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일정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고용 분담금이라는 거에서. 근데 그냥 채용하느니 벌금을 내겠다 하는 기업들도 진짜 많은 거죠. 네, 왜냐면 오면은 불편하니까 이 사람의 속도에 같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할 여건이 안 된다. 그냥 돈 내고 만다.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비장애인이 일하는 이 공간까지 접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업재활원이나 뭐 이런 그 장애인들이 생산한 뭐 이런 거 있죠. 뭐 휴지 뭐 이런 거, 세탁업 막 이런 거 그런 데서 보통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직업훈련이라는 개념 차원이어가지고 최저임금 이하를 또 받고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 이슈화 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81만 개의 일자리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서 그러면 장애인 1만 개만 장애인 일자리 만들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만 개까지는 아니었는데 드디어 노동부랑 이제 협상 테이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생산직에만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노동부에서 만들어진 예산도 있긴 한데 훨씬 큰 차원에서 다시 복지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장애인의 노동은 복지 차원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되게 의미 있었던 건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무리 중증에 달려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약간의 틈을 만들어낸 계기가 됐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중증의 장애인 분들은 정보를 얻기도 너무 어렵고 이력서를 내도 맨날 막 맞듯이 빠꾸 받아요. 예, 너무 중증이에요. 뭐 이러던가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의 거절을 정말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경증의 장애인 분들조차도 그냥 거절을 당하는 경우, 고용공단 여기를 통해서 일을 얻게 되는데 그 거절당한 그 경험을 들으면 진짜 너무 화도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또 노동자가 되려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노동 신앙 진입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네. 이제 뭐 장애인도 그렇고 저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뭐 성소수자에서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남성 여성 모습이 아닌 경우 머리가 되게 짧은 어떤 레즈비언 분이 가시면 머리가 왜 그렇게 머리 기를 생각이 있냐 뭐 그 치마는 입을 거냐 뭐 한다든지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걸 한다든지 너무 되게 좀 관성이 심한 거죠. 필요 없는 걸 많이 그러니까 물어봐요. 뭐 제가 아는 레즈비언 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팀장님이 계속 술 먹으면 하는 말이 너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난 퇴사 못 하겠다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퇴사하시지 왜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 같은데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되게 오차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장애인. 막 장애인들이 만든 어떤 거 해서 약간 착한 소비 이렇게 하잖아요. 안 착해요. 네, 막 그런 그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장애인들이 만드는 어떤 것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걸까? 막 아니면 이것도 노동착취, 장애인들이 노동착취를 통해 만들어낸 물건이라는 뜻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너무 멋진 고민이에요. 왜냐면 진짜로 이게 저희가 탈시설을 얘기하면서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갇혀있다라고 하지만 그거와 플러스 사실 시설이랑 보호작업장이라는 것들이 또 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애주기가 다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시설 안에서 하고 출근은 보호작업장으로 가면서 계속 똑같은 단순 업무만 하고 거기에서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면서 보호작업장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장에 못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단순 업무만 하는 거죠. 사실 노동이라는 게 돈을 버는 개념도 있지만 자기의 그런 삶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뭔가 나를 찾아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운영하는 분들도 사실 이게 수지에 안 맞는 거죠. 이걸 뭔가 이윤을 낼 수도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되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상한 모양이다. 그 이유는 이게 다 장애인의 노동이 복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보호하고 뭔가 이 사람들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일 못하는데 우리가 걷어들여주는 거야 이런 요거라도 차원도 먹고는 되게 큰 거잖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착한 소비일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 이주노동자는 아예 들어올 때부터 이제 비자 때문에 직업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내국에서 하는 게 이제 선주민들과 계속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일자리 갖고 뭐 일자리 뺏어가니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나오고 그런 이주노동자의 일이나 이런 문제는 어떤가요? 한 매 회차마다 이걸 찍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정말 이주 노동자로만 바꿔도 너무 다 말이 되거든요. 아까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주 노동 운동에서도 우리도 노동자다라는 슬로건으로 계속 목소리도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착한 소비 이렇게 말해서 바로 며칠 전에 임금 체불하고 산재 상담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이 어떤 업체였냐면 친환경 종이 용기 제작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었는데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임금 체불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분은 난민 신청자분이셨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주 노동자 하면은 가장 고용허가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고용허가제로 일반 외국인하고 특례 외국인 이렇게 이렇게 유형으로 나뉘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반 외국인은 우리가 늘 만나는 동남아 쪽이 가장 많아요. 뭐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총 16개 국가랑 그걸 맺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특례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포분들 H2 비자이고 일반 외국인은 E9 비자라고 해서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시는 건데 들어올 때부터 그 업종도 제한되어 있어요. 제조업, 어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이렇게 5개만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본국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오는데 정확히 내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정보도 모르고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한국에서도 사실 사업주들은 이 노동자들 얼굴만 보고 거의 이 노동자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어떤 배경인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얼굴만 보고 일 잘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 계약을 하게 돼 이렇게 맺어져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힘든 거죠. 또 원칙상 고용허가제는
저희는 일하다가 물론 현실상 이렇게 막 그만두고 싶어라고 해서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들은 그만둘 수 그만둘 수 있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원칙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장이 동의를 해야 돼요. 사장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것도 만약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되면은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분들을 관리하는 고용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총 3회밖에 안 돼요. 3번밖에.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도 못하고 그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퇴사 후에 한 1개월 안으로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 돼요, 고용센터에.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미등록 노동자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사업장 변경 등록을 하면 구직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이분이 또 굳이 다른 사업장을 찾아야 안 찾으면 또 미등록이 되세요. 너무 여러 가지 제한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유엔에서도 몇 차례 이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몇 차례 권고를 했었는데도 정부는 계속 듣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항상 매일매일이. 뭔가 네. 그만두는 순간 이제 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아는 친구는 일본인고 이제 와갖고 그 비자 거주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두면은 뭐 이제 5년 이상 일해야 된다던가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 경우에는 한국에 더 이상 못 있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언니 같은 경우도 벌써 한국에 벌써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일본 돌아가면 이제 완전 생판 남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기가 되게 직장이 안 좋은데도 맘대로 그만두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거랑 또 내국인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딱 단기로 고용 허가제 들어오면 딱 3년이거든요. 뭐 연장을 1년 10개월을 더 할 수 있어서 총 4년 10개월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렇게 단기로 하는데 만약에 성실 근로자로 해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총 9년 8개월인데 그럼 사실은 이제 단기가 아니라 거의 10년인 장기가 되는 건데 이분들은 가족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 권리도 없고 그리고 이게 4년 10개월인 이유가 5년이면은 이분들이 그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5년 이상이 될 경우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네,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제 9년 8개월 10년 아니냐 할 수 있도록 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또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그 EBS에 아빠 찾아 산말리를 종종 봤었는데 그 보다 보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막 그 EBS 이거 모자이크 뭐 해야 돼? 삐 해야 돼? 아빠 찾아 산말리 보면 눈물 나는 장면을 엄청 내보냈는데 어쨌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빠를 찾아서 산말리를 하는 건데 저걸 보면서 또 거기 이제 사장님들은 또 이렇게 그 인성 좋으신 분들 저렇게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만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현실은 너무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난 그걸 봤지? 몇 번을 봤어. 약간 중독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봤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아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극한 직업 그거잖아요. 극한 직업? 안 좋은데 그냥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극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맞아.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이 속상해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얘기가 이제 노동자로서 노동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권리로서의 인식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이라는 불리는 거기에 직접 진입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 일을 한다고 하면 왜 뭐 학생이 뭐 공부도 안 하고 일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갖는 데도 있고 근데 또 청소년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뭔가 이런 그냥 사업주한테 뭔가 그냥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뭔가 호소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직면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얘기해 주시나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엄청 유명한 맛집에서 청소년 노동자들 인권 침해를 하고 성희롱한 문제가 또 많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직업을 가지고 정식으로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거는 20살 이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원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시기고 학교만 다녀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간혹가다 어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정도로만 딱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사실 가장 불안정한 종류의 노동 방식인데, 아르바이트밖에 못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진짜 뭐 엄청 뭐 대학을 뭐 몇 살, 한 17살에 졸업했다거나 아무튼 뭐 그런 되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면 아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채용을 할 때도 거의 기준이 만 18세거든요. 아니 뭐 만 19세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채용 조건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자리에서는 딱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어쨌든 청소년 중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부모랑 같이 살 수 없고 뭐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왔고 뭐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돈을 벌어야 자기가 먹고 사는 건데, 한국 법이 만 15세 미만은 노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또 만 18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노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대에 속하는 청소년은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좀 최저임금 잘 안 주고 뭐 이런 법 잘 어기는 곳에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 동의 이런 것도 요구를 안 하니까. 아니면 되게 일용직 같은 전단지 돌리기 뭐 이런 것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일자리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제도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다 좀 바탕이 돼서 이렇게 좀 불안정한 노동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이주 노동자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회가 이들을 노동자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 사실 이들의 노동력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도 그렇게 최저임금을 그렇게 안 줘도 되고, 뭐 혹은 최저임금만 딱 줘도 되고 함부로 잘라도 되는 그런 노동력으로서 어쨌든 계속 활용이 되는 거고, 또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생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막 죽기도 하고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소년이니까 보호해야지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착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시키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는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억지로 이제 어디 뭐 공공기관 가서 노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월급으로. 너무 또 하나.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화났어 지금. 경찰서 가서 8일동 뗐어요. 해면 쓰레기 다 봤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의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게 착취하는, 뭐 아동 노동 착취라고 하면 막 제3세계에나 있는 것처럼 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노동이라는 게 되게 사실 정말 곳곳에서 진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노동조차로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거 했을 때는 사실 되게 그 저항감, 그러니까 자기들 뭐 일자리 잃을 거라는, 또 사업주 입장에는 자기가 부담이 될 거라는, 사실 차별금지법에서도 사실 고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 개신교라고 많이들 하지만 실제 가장 반대하는 건 재계거든요. 기업가들, 전경련 이런 데서 했을 때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착취할 수 있던 사람들을 착취를 못하게 된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계속 이제 차별금지법 계속 은근히 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노동의 어떤 목소리들을 좀 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차별의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4회 이제 녹화는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 인사하고 5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되게 진지하게, 그죠? 되게 진지한 모드. 저번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먹으면서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그 시사 프로처럼. 저 못 보겠어. 제가 상을 너무 먹방을 찍어서 많이 했어. 남이 말할 기회 틈 타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약간 시사 프로그램처럼 정중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부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뭐죠? 아 제목
평등 업! 차별 다운!